네, 안녕하세요. 한의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행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을 배웠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행에서는 다섯 가지의 원소라고 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의 그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각각의 간과 장과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는 간, 담, 화에는 심, 소장, 토에는 비, 위, 금에는 폐, 대장, 수에는 신, 방광이 속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로 이와같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극이 있어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의 원리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도 내장간에도 관계가 있어서 간생심, 심생비, 비생패, 패생신, 신생간 이와 같은 논리로 가고 있고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은 심을 극한다, 심은 폐를 극한다, 폐는 간을 극한다, 간은 비를 극한다, 비는 신을 극한다. 이와 같은 내장간에도 오장간에도 오장 오부간에도 각각의 상생과 상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그냥 한번 오행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우리가 생장, 수장이라 해서 어떤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뿌리로 다시 수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장, 수장이라는 변화를 봤을 때 목은 그 생에 해당되고 화는 자라는 시기, 그리고 토는 변화되는 시기, 금은 수렴하는 시기, 그리고 수는 감추는, 간직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목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 중에서 봄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계절로 봤을 땐 봄에 해당되고 또 우리가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스프링은 용수철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뭔가 압축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솟아오르는 성질이 마치 봄에 그 씨앗이 터져서 발아에서 올라오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의 계통 패밀리에는 간, 쓸개, 근육, 눈, 혼, 화를 내는 감정에서 화를 내는 거 초록색 또는 파란색 녹색이나 파란색을 전부 다 청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맛, 바람, 또 하루에서는 이제 아침, 그리고 방위에서는 동쪽, 계절에서는 봄,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속하는 우리가 간의 물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시스템 또는 귀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 계통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화에 아까는 목에 속하는 성질이고요. 이번에 화에 속하는 성질은 불은 언제든지 항상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상이라고 하고 쑥쑥 자라는 힘, 그리고 심장, 소장, 그리고 혈맥이나 맥을 보는 맥,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정신 방면에서는 신, 그리고 감정에서는 기쁨, 색깔에서는 빨간색, 쓴맛, 더위, 낮, 그리고 남쪽, 여름 이런 것들이 화의 계통이다, 화의 패밀리다. 토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성질입니다. 변화되는 성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양의 자세로 올라오다가 이제는 음으로 이제 가을 겨울에서 이제 음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던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수렴하는 성질로 가는 그러한 단계다 볼 수 있고 또 목화 그리고 금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위, 그 다음에 살, 입, 그 다음에 정신 방면에서는 의, 또 생각, 또 노란색, 단맛, 습한 거, 하루 중에서는 해가 질 무렵, 그리고 방위에서는 가운데, 그리고 계절에서는 장마철, 혹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각각의 계절들, 그런 것들도 뭔가 변화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걷어들이는 성질이다. 그래서 봤을 때는 쇠붙이 같은 것도 이제 금에 속하고, 또 성장해서 이제 수축, 토를 거쳐가지고 수축하는 단계로 간다. 장부에서는 폐, 대장, 피부, 코, 정신에서는 백, 그 다음에 감정에서는 슬픔, 또 흰색, 매운맛, 건조, 또 하루 중에서는 밤, 그리고 방위에서는 서쪽, 그리고 계절에서는 가을에 해당되는 게 금에 해당하는 패밀리다 볼 수 있고, 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이라든지 또 감추거나 저장하는 성질, 그리고 장부에서는 신방광, 그리고 뼈, 귀, 감정에서는 이제 그 정신 방면에서는 지, 의지할 때 지, 그리고 무서움 또는 놀라는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짠맛, 추위, 한밤중, 북쪽, 겨울 이런 것들이 수의 패밀리다. 앞에는 이제 5가지의 성질로 봐서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불의 기운 중에서 2가지로 나눠서 서와 화, 요 서와 화가 2가지가 비슷한 성질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계절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도 이제 6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리고 여름에는 덥죠. 더울 서, 그리고 더울 서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열기가 나오고 화기가 나오면 이제 화가 되고요. 장마철이 되면은 이제 습이 될 수 있고요. 가을이 되면 조, 건조한 기운, 겨울이 되면 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가 항상 어떻게 보면 기후, 기상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6가지 변화가요. 이것을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자, 풍이라고 하는 거. 한방에서 말하는 풍은 뭐냐?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이나 뭐 한방병원 갔다 오시고 그러면 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풍은 일단은 성질이 뭔가 빠르게 변화되는 거는 풍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뭔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 또 근육이나 뭐 관절 이런 데가 뻣뻣해지는 병, 이런 것들이 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풍입니다. 중풍. 풍에 맞았다라고도 하는데 스트로크라든지 Cerebral Vascular Accident, CVA라고 합니다. 또 트레머가 있다든지 베르스 폴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계속 움직인다든지 뻣뻣하다든지 마치 파킨슨에서는 이제 얼굴이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표정 근육이 거의 많이 소실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풍의 범주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풍과 좁은 의미의 중풍은 좀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왔는데 이제 구안하셨는데 풍이에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은 중풍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죠. 그것은 말초성이 있고 또 중추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서 좀 필요한 경우는 안심을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찬기운, 겨울에 찬기운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여름에도 우리가 냉방병처럼 오는 경우에도 찬기운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감기 기운이라든지 몸이 차가워지는 사람, 냉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찬기운, 한에 속하겠죠. 여름에 더울 때 더위에 손상돼서 우리가 히트스트로크처럼 더위에 손상되는 경우를 이제 소병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마치 아까 중풍할 때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적중하다, 일단 맞았다 이런 얘기고요. 풍에 맞았다 이런 거고, 더위에 맞았다 그러면 이제 중서라고 합니다. 더위 먹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누워서 고온에 의한 손상도 생각을 했지만 아니면 이제 더운 날 시원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더위를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하실이나 동굴처럼 눅눅한 곳에 사는 사람들, 또 계절적으로 장마철에 이제 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습에 의한 병이 많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습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관절염 중에서 붓는 경우, 그런 경우도 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혀를 내봤는데 혀 주변에 이와 같이 이렇게 치은이 보이면은 이 사람은 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여성분은 림프 이데마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는 류마틱 아스라이티스 RA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건조하다. 뭐 피부가 건조한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이 건조한 사람도 있고, 자꾸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경우도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더위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몸속에서 뭔가 열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뭐 갈증이 많이 난다든지, 또 실제로 상열감이 생긴다든지, 얼굴에 홍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뭐 이런 감정들도 어떤 부분에 이르게 되면 화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상이라는 용어를 아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와 실제로 서양의학, 즉 양방병원이나 의원에서 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양방에서는 간, 장이라고 해서 리버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고, 한의학에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속하는 것들, 우리가 아까 오행에서 배웠습니다. 목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간이 안 좋다라고, 왜냐하면 목에서 대표적인 장기가 1등 장기, 첫 번째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언급해서 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장상이라 했을 때 장은 감출 장자가 되고, 상은 형상할 때 드러날 상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속에 감추어진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오장육부나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그 징조, 뭐 증상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병을 치료할 때 피부에만 집중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다스려야지 피부병이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장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장혈이라서 간은 혈액을 간직한다. 즉 혈액이 필요할 때, 막 뛰어야 될 때, 빨리 뛰어야 될 때는 당연히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하면 이제 간에서 혈을 갖다 간에다 공급을 그 근육에 공급을 해주겠죠. 근데 내가 잠을 자야 된다. 더 이상 근육이나 아니면 뭐 위장 주변, 뇌 이런데 혈액을 공급하는 게 많을 필요가 없겠다. 줄여야 된다. 그럴 때는 다시 간이 혈을 간직하게 되겠죠. 또 간주 소설이랄 때 소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를 도와준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침체되고 우울하고 울체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담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가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입구에 흙이 쌓이면서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 막대기 같은 걸로 쑥쑥쑥쑥 입구를 뚫어주면 공기가 통하면서 쭉 흙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막대기의 역할, 이런 것이 바로 소설작용이다. 그래서 음식물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신적으로 울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한 사람, 뭐 담은 결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하고 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담즙을 통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또 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간이 그만큼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으로도 여러 장부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신적 작용도 하고 있는데, 간이 콩알 많아졌다 하는 얘기는 간의 기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내장을 갖다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비유할 때 간은 장군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료가 출원한다 이렇게 계책이 나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올바르게 작용을 해야지 정신적으로도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소장입니다. 심은 아까 간이 장군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심장은 군주, 임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심은 뭐 양반과 서양의학과 마찬가지고 혈액을 주관하겠지요. 그리고 정신적 활동, 다른 말로 하면은 신명이 나오는 곳이다 그럽니다. 또 심의 상태를 볼 때 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 제대로 작용한다면은 혀가 굉장히 순조롭게, 영화롭게, 영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심은 소장과 연관이 있어서 소장은 음식물의 정미로운 부분을 흡수한다. 정미롭다는 것은 이제 에센스 같은 거, 음식물의 아주 귀중한 부분을 흡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낸다는 것은 이제 음식 중에서 좋은 부분, 에센스 같은 거는 이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될 부분은 이 대장으로 보낸다는 그런 역할을 이제 소장에서 한다 이런 거고요. 비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위가 좋은 사람 하는 거는 이제 흡수를 잘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비위가 좋다고 하는 것처럼요. 예전에 이제 소화작용을 한의학에서는 운화작용이라고 했고요. 뭔가 운전을 한다. 우리가 마치 맷돌 사이에다가 콩을 넣고서 맷돌을 돌려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운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소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선천지본과 후천지본이 있는데, 후천지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우리가 먹어야 살겠죠. 그러니까 후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비위다라는 거고, 선천지본, 태어나기 전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부모님한테 이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어떠한 뭐 DNA를 통해서든 부모님의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될 텐데, 그 선천의 근본은 그래서 생식에 관계되는 그런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콩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비위를 좀 구별해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양방 지금 용어가요, 비장이다, 비장, 이런 용어는 예전에 동의보감에서 쓰던 거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에 쓰던 용어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해방 용어가 전부 이제 한글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작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간이라든지, 이걸 리버는 이제 동의보감에도 뭐 간 형상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매칭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문제였습니다. 비를 붙일 때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는 그 판크레아스 쪽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비장이라고 붙여주지 않고 그거는 췌장이라고 붙여버렸고, 실제로 위에 뒷부분에 있어서 적혈구가 이제 노화됐을 때 파괴되는 구간, 그 부분을 비장이라 스플린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한의학에서 말할 때 비는 오히려 서양의학의 판크레아스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는 그대로 뭐 위고요, 스토막이고요. 그래서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하강하는 작용을 하고, 비는 상승작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음식물을 흡수해서 그 에센스들이 폐로 가서 폐에서 이제 전신 순환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서양의학에서 보면 위에서 일부 흡수하고 십이장에서 일부 흡수하고, 대부분은 소장에서 영양분이나 이런 거 흡수해서 간 문맥으로 포털베인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하대정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산소가 필요하면은 이제 폐동맥으로 해서 가가지고
폐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폐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신으로 쫙 퍼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부분, 그러니까 소장에서 포털베인으로 해서 간에서 하대정맥에서 심장으로 가는 이 영역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판크리아스, B가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B가 에너지의 그 에센스, 정밀로운 물질, 음식물의 정밀로운 물질을 바로 심장이 아니라 폐로 보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가 전신으로 뿌려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그런 현대의학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뭔가 음식물이 흡수해서 올라가서 전신으로 퍼뜨린다 하는 개념에서는 비슷할 수 있고요. 또 사실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도 리버가 우리가 이제 그 중배엽에서 메지덤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그 관이었잖아요. 튜브였는데 그 튜브에서 이렇게 간이 발생한 것처럼 어떤 그 소화관 이런 쪽에서 흡수가 돼서 그래서 심장이나 폐로 올라가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그냥 B로 보는 거죠. B의 상승작용으로 봤다. 그래서 B와 W는 좀 작용이 다르고요. 또 혈액의 생성과 순환에 비위가 관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B가 튼튼한 경우에 B는 뭐 비위 뭐 소화기만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혈관이 있으면 혈관벽이 있겠죠. 그 혈관벽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도 B라는 겁니다. 얘가 튼튼하면은 혈관 밖으로 혈액이 누출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여자분이 생리기간이 아닌데 자꾸 생리를 한다, 자꾸 흘러나온다, 이럴 때는 이 혈관이 튼튼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통혈이라 해가지고 비장이 혈액의 어떤 그런 것들, 혈액들이 또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잘 잡아준다, 이런 것들을 비통혈이라고 합니다. 비가 혈액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팔다리 운동, 팔다리 온도, 이런 것들도 비위가 관장한다. 소화 기능이 좋아야지 팔다리의 운동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온도도 따뜻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술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입술에 영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요. 폐와 대장에서 폐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간이 장군과 같고 심장이 임금과 같다고 했을 때 폐는 신화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호흡해서 기운이 생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데서도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 ATP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음식물에서 얻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맑은 기운, 이것이 합쳐져서 기운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잘 나가게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소변이면 신하고 방광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폐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폐가 좋아야지 방광이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유리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관 앞에 뒤에가 다 뚫려 있습니다. 이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다 이렇게 쭉 넣어요. 그러면 이제 유리관에 물이 다 차겠죠. 그랬을 때 한쪽 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막아서 이렇게 세워보면 물이 빠지지 않겠죠. 근데 제가 끝에를 집게손가락을 떼게 되면 그러면 물이 밑으로 쭉 빠집니다. 바로 이 위에 이 집게손가락의 역할이 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폐. 그리고 이 밑에 물이 빠지는 역할을 방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이 좋을수록 방광이 자기 기능을 잘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폐가 좋아야지만 소변이 잘 나갈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꽉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피부, 털, 코 이런 거는 폐와 관계가 있다. 호흡기니까요. 그리고 대장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소장에서 나온 찌꺼기를 전달한다. 이것은 뭐 아실 거고, 또 신방광은 거의 양방과 유사합니다. 인체의 수액대사를 조절하고 또 소변, 대변을 조절한다. 이게 뭐 대장이 대변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 대변을 원초적으로 조절하는 힘도 콩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변 대장이 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하는 작용이 약하다 그러면 신이 약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을 간직한다. 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에 관계되는 그러한 정이 있고요. 그래서 정자가 이 정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로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된다. 에너지원. 그래서 마치 ATP와 같이 이런 에너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뼈를 움직여서 힘써 일하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신과 관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를 구성하는 단위에는 이제 정신, 기, 혈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신과 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에 관계할 거고 실제로 인체의 구조를 담당하는 정과 혈은 구조에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실제로 혈관에서 피들이 순환할 때 심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웨이브가 계속 전달돼 가지고 쭉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앞에 기가 있어 가지고 이 기가 혈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산타가 혈이라고 하면 술록 이게 그 루돌프 같은 이 사슴들이 앞에서 끌어줘야 된다. 얘가 기고 얘가 혈이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가 좋은 사람들, 기의 순환이 원활해야지 혈의 순환이 원활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맥관, 혈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요 밖에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이 위기라고 그러고 이 혈관 안에 영양물질 이런 것들을 연기다. 여기서 연기는 요 기와 요 혈을 포괄해서 설명하는 게 연기입니다. 연기. 경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하철 노선을 경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각각의 정거장을 경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운이나 혈액이 순환하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기혈이 잘 전달이 되면 신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락은 인체의 이상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게 그 수태음 폐경락인데 폐경락, 렁에 관계된 메리디안인데 이쪽을 제가 이렇게 눌러봤다. 그랬더니 다른 부위보다 이쪽이 굉장히 아프더라. 통증이 심하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폐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라인을 따라 가지고 하트, 심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쪽 경락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눌러봤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마비감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심장에 어떤 연관이 있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반응도 볼 수 있고 생리적으로 기혈순환이 좋으면은 그러면 이제 순환이 잘 돼서 그쪽 부위가 튼튼할 거고 뭐 따뜻할 거고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인체 이상을 그 경락을 통해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고 또 실제로 인체 이상이 있을 때 그 경락을 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또 한약을 먹어서 또는 마사지를 해서 그 경락의 흐름을 좋게 경락에 있는 기혈의 순환을 좋게 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경락이란 용어는 경맥과 랑맥에서 들어왔고 경맥은 위아래로 흐르는 좀 종적으로 롱지튜드널하게 흐르고 있는 굵은 혈맥을 경락을 경맥이라고 하고 옆으로 가로로 호리젠탈하게 가고 있는 것을 양맥이라고 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경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랑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락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12개의 주요 경맥 그랬는데 여기서 경맥이라고 했던 이유는 대부분 세로로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로로. 그리고 8개의 기이한 extraordinary vessel 8개의 그 특별한 그런 경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경팔맥에는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동맥, 인맥, 충, 대, 양유, 음유, 양교, 음교가 있는데 이 중에 동맥하고 인맥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기의 노선이 확실합니다. 노선도가.
근데 그 이하 축맥부터 음교맥까지는 기존의 12개의 경맥의 그 경혈들, 그 지하철 노선, 지하철 그 정거장 같은 애를 다른 애들을 거를 빌려서 예를 들면 1호선에 뭐 동대문하고 동대문역하고 뭐 2호선에 뭐 동대문 역사공원 4호선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또 하나의 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야 이거를 특별히 하나의 경락으로 카운트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물론 생각하긴 하지만 이름을 붙여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동맥, 인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2개의 경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2경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14경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맥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는데 폐경부터 해서 폐경, 대장경, 위경, 비경, 심경, 소장경, 방광경, 신경, 심포경, 삼초경, 담경, 간경, 다시 폐경으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심장에서 어떤 첫 번째 들어온 피가 있다면 그 피가 순환하고 다시 돌아오고 순환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와 같이 경맥도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수태음 폐경이라 그래가지고 숫자가 들어가는 말은 대개 횡격막 위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족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족태음 비경 이런 것처럼 족자가 들어가는 것은 횡격막 이하에 많이 관여한다. 그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태음 폐경 그러면 일단은 손쪽, 상지, 흉부 이런 데 많이 관여하는구나. 그 다음에 태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손을 보시면 손의 안쪽면은 음이 지나더니 그 다음에 바깥쪽 면은 양이 지나더니 양. 다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음이구나. 그러니까 손의 안쪽을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라고 했기 때문에 렁에 관계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엄지손가락까지 가서 딱 끝나요.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의 안쪽 면하고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뭔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럼 이제 폐하고 연관이 깊다라고. 두 번째는 수양명대장경인데 두 번째 집게손가락부터 해서 양명이 양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의 바깥쪽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흐르고 있고 경추 7번까지 살짝 갔다가 입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입으로 올라가고 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내장으로 해서 대장과 폐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있는 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양명 위경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마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흉부, 복부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리 쪽으로 쭉 내려와서 대퇴부, 그 다음에 소퇴부, 하퇴부죠. 하퇴부, 그 다음에 엄지, 두 번째 발가락 끝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리를 많이 지날 거고 양명이기 때문에 양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을 흐를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퇴부에서는 약간 전면부에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퇴부, 하퇴부에서는 약간 측면, 레터럴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릎 아래에 삼촌, 그래서 족삼리라고 ST36 그 한중일에서 경혈을 표준화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명칭을 전부 다 스터먹 메리디안에서 ST 그리고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몇 번까지. 그래서 아마 위경락은 45번까지 있을 텐데 그 중에 36번. 그래서 ST36, ST36는 주산리, 족삼리라 해서 굉장히 유명한 혈이고요. 이것은 그 위장하고 연관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떤 운동 기능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 이것은 역시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해가지고
소퇴, 하퇴하고 대퇴부의 내측을 따라 오르고 복부, 그리고 나서 겨드랑이 쪽으로 가서 혀의 끝에까지 이렇게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심경, 그래서 얘는 심경락, 겨드랑이로부터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손가락 끝에 가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 구역에 뭐 저림감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수태양 소장경, 이제 5번째 손가락에서 시작돼가지고 어깨를 거쳐서 내부로는 점선으로 하면은 소장까지 가고, 또 그리고 심장에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귀 앞에 가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 그래서 눈, 꼬리 안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뒤통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척추의 양쪽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한쪽만 보여드린 겁니다. 한쪽.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척추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이러면 이게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선과 2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쪽 있는 데 가고, 그 다음에 대퇴부의 뒷부분 포스티어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장단지 부분, 그리고 그쪽 외과 부분, 그래가지고 새끼발가락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앞머리가 아플 때 또는 뒷머리가 아플 때 보면은 침을 놓을 때 여기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끝에. 왜냐하면 얘가 거의 종점이 되고요. 종점. 스타트하는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뒤통수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굉장히 강한 자극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족소음 신경, 그래서 발바닥에서 시작해 가지고 소퇴, 하퇴의 내측과 대퇴부의 내측,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키드니하고 연결되고 또 블래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거름 심포경, 그래가지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포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3초, 상중 하초까지 연결되어 있고, 겨드랑이를 통해 가지고 손에 내측부 거름, 음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중간, 여기에 한 중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3번째 손가락으로 가 있고요. 소소양 3초경은 4번째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이 바깥쪽을 따라서 여기 한 가운데를 따라오고 어깨를 거쳐서 내부로는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상초, 중초, 하초, 그리고 얼굴까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 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을 타고 옆구리, 그리고 대퇴부의 레터럴 부분, 그 다음에 하퇴 부분의 레터럴 부분을 따라서 발가락 네 번째 가 있습니다. 간경, 그래서 엄지발가락 통해 가지고 엄지발가락에서 하퇴부의 내측, 그 다음에 대퇴부의 내측, 그 다음에 생식기를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나서 옆구리, 그 갈비뼈 있는데 그 간, 쓸개 여기를 거쳐서 가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얼굴 주변까지도 와 있습니다. 인맥은 회음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치골 결합을 거쳐서 인체 정중앙, 앞면의 정중앙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아래턱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맥 할 때 임자에다가 앞에다가 여자 여자를 붙이게 되면 임신할 임자가 돼서, 인맥은 여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고 또 그러니까 임신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다음 동맥은 역시 회음부에서 생겨서 인체 후면부를 따라서 척추를 라인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서 윗입술까지 가 있고, 모든 양자가 들어가는 경락들을 총괄하는,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12개의 그 경맥과 그 다음에
기경팔맥 중에서 동맥과 인맥 그 두 개를 합쳐서 14경맥에 모두 361개의 혈이 있다고요. 이것은 1985년 WHO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한중일이 주로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맥 외에 있는 혈자리들도 있고요. 경회기혈. 그 다음에 아시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이다. 이거는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기 그 어깨에 뭉친 곳을 눌러봤더니 아프면서 시원하더라. 그런 데를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혈은 아니지만 트리거 포인트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치료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신혈은 누군가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특정 구역에 침을 놓으면 특별한 반응이 나오더라 해서 뉴 에큐펑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수혈은 팔꿈치 이하, 그 무릎 이하에 있는 혈들 그것들에게 이제 각각 정형, 수경, 합이라는 5개의 중요한 혈자리들을 이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혈자리들만 잘 이용해서 정형, 수경, 합을 다시 정해는 목, 화, 토, 금, 수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상생, 상극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혈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 원자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그런 반응이 잘 나타나는 곳, 또 주되게 치료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원혈이라고 하고 대개 원혈들은 손목과 발목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락혈은 연락한다. 그래서 1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2호선이 만약에 옆에 지나고 있다. 그럴 때 1호선과 2호선이 아주 근접해서 가까이 연락될 수 있는 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역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1번과 2번이 굉장히 가까워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혈이고요. 극혈은 좀 급성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혈이고 틈극자입니다. 틈이 있는 곳인데 매우 급성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혈은 아까 그 방광경이 척추를 중심으로 1선과 2선이 흐르고 있는데 그 1선, 2선에 보면 각각 오장육부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심수혈, 폐수혈, 간수혈, 담수혈, 비수혈, 위수혈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그 오장육부들의 반응점입니다. 거기 눌러봤을 때 아프거나 그러면 거기가 실제로 오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를 치료하면 또 그 오장육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혈은 뭐냐면 모혈은 모일 모자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이 앞쪽에서 배수혈은 뒤쪽 등 쪽에서 만나는 거고 모혈은 앞쪽에서 예를 들면은 배꼽하고 명치 한가운데를 중환혈이라고 하는데 중환혈은 이제 그 위나 비위 이런 데에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 데죠. 그래서 거기를 눌러봐서 거기에 앞통이 텐더니스가 있다든지 앞통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비위의 기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혈은 배에 있다, 배수혈은 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의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3가지의 원인을 찾는데요. 크게 봤을 때 외인, 밖에서 들어왔냐, 내인, 안에서 들어왔냐, 그 다음에 불내외인,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다 이런 건데요. 외인은 풍, 한, 서, 습, 조, 화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잘 들어오는 것들이죠. 물론 얘네들은 안에서도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대부분 밖에서 들어오죠. 내인은 안에서 생긴다는 것은 결국 감정의 변화입니다. 감정. 그래서 희, 노, 우사, 비공경에서 기쁘다, 화낸다, 근심, 생각, 슬픔,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공포심 같은 거, 그 다음에 놀랄 경자. 이 7가지 감정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불내외에는 음식, 체했다든지 성생활 과도, 과도한 육체노동, 기생충, 외상 이런 것들은 불내외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단독으로 환자한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운의 흐름을 정체시킨다든지 아니면 멍든 것처럼 어혈이 생긴다든지 어혈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자꾸 정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러드 스타시스라 해가지고 어혈을 얘기하고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불필요한 수분, 가래도 포함되고
몸에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병리적 물질들을 만들어서 인체에 질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얘네들이 바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래되면 얘네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진찰을 할 때 이와 같이 어떤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이제 망진이라 해서 눈으로 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진, 그러니까 이제 청진이라고 하는 것도 오스큘레이션도 있는데 한방에서는 독특하게 스멜링이라 해서 냄새를 맡는 것도 이 문진에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인콰이어링에서 문진도 있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페이션이라 해가지고 절진이라 해서 만져보는 거, 맥을 본다든지 복부를 본다든지 등을 만져본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현대적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맥진기라서 맥의 파형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료도라쿠라고 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아까 손목과 발목에 있는 원혈을 갖다가 피부 저항을 측정해 가지고 그래서 수치화한 것입니다. 진단기라 해서 이제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 가지고 인체에 반응하는 것을 보는데 인체를 7개의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반응을 보는데 대개 횡격막 위에 부분은 1차 전류와 2차 전류 사이에 점점 증가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4, 5, 6, 7 횡격막 아래 부분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좀 1차보다는 2차에서 점점 반응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락진단기는 이제 EAV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방법을 이용해서 손끝이나 발끝에 특정한 점을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서 거기에 그 어떤 미세한 전류를 빼줬을 때 그것을 보충하는 힘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검사는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적혈구 몰폴로지 검사, RBC 몰폴로지 검사와 비슷한데 이제 한방에서는 살아있는 채로 피를 한 방울 빼가지고 거기에 적혈구 상태, 그다음에 단백질 결합, 뭐 연전현상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검사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체수분을 통해서 근육량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비만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근 위축에서 좋아지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체열 영상 검사인데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열 같은 걸 감지해서 인체가 서로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그다음 어디에 이제 열이 많은지 적은지, 뭐 냉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치료하는 방법에서는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라고 하는 그 8강, 8개의 그런 원칙이 있죠. 8강이라 해서 8강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 음양, 표리, 한열, 허실에 맞춰 가지고 대응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8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8법. 그래가지고 땀을 내는 방법, 토하게 하는 방법, 설사시키는 방법, 조화롭게 하는 방법, 따뜻하게 한다, 서늘하게, 시원하게 한다, 보호해준다, 아니면 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소도시킨다 해서 소화를 주로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8강하고 8법은 서로 뭐 이렇게 일치시키는,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각각이, 이거 얘도 8개고 얘도 8개인 방법이고요. 한약을 먹이는 것은 이제 소화관의 흡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양의 어떤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복약이 많죠. 외용약도 있지만, 그 다음 침구는 경혈이나 경락을 자극해서 사용하고 주로 침뜸, 부항 이런 것들 사용하고요. 추나는 카이로프랙틱처럼 이제 정골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외치는 외용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용약 아니면 훈증을 시킨다든지 차갑고 뜨거운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치법이고, 기공에서는 이제 운동, 명상, 호흡을 이용해서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처럼 기혈의 운행을 잘 하게 한다. 정신기거에서는 이제 칠정을 갖다가 우리가
희노애사 비공경의 7가지 감정이 원활하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스트레스화 해가지고 인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잘 조화롭게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는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 준다든지, 아니면 한의학을 쓴다든지,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든지, 뮤직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형체에 따라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식료는 음식을 통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약선 같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한의학적인 음양이나 오행의 이론을 따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소화관에서 흡수가 잘 되는 것들, 평소보다 보통 이제 약선은 죽 같은 것도 많은데, 죽을 쓰는 경우는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선을 많이 죽의 형태로 사용. 그 다음에 몇 장 이제 뒤에 마무리에서는 사상체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은 진단할 때 이제 외형, 체형 기상이라 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기세, 그런 걸 보고, 또 정신적인 특징, 그 다음 재능, 그리고 질병의 패턴, 이런 걸 봐가지고 체질을 나누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건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어떤 캐리커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적해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첫 번째 라인은 이제 태음인, 두 번째 라인은 소음인, 세 번째 라인은 소양인, 네 번째 라인은 태양인, 이렇게 되는데, 다시 남자를 똑같이 볼 때도 여기는 45세 이하, 여기 45세 이상, 이렇게 이하,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악각 같은 데를 잘 보시면은 조금 이제 소양인들은 약간 좀 끝에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긴 면이 있고요. 눈썹이라든지 눈꼬리 같은 데를 또 보시면은 요 눈매하고 요 눈매를 잘 보시면 조금 더 이쪽이 좀 더 날카롭게 생기고, 이쪽이 좀 순하고 좀 힘이 없게 좀 생겼고, 또 이쪽이 좀 더 부드럽고 퉁퉁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도 45세 이상에서도 좀 다른 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체질을 진단할 때는 이제 뭐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뭐 안면 사진이라든지 목소리 녹음이라든지 체형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의료 체계도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는 좀 부담이 됩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뭐 이쪽으로 의원에 갔다가 또 한의원에 갔다가 두 곳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통합된 곳이라면은 한 명의 의사가 한의학적 치료도 하고 의학적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만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했어요. 그래서 양방도 양방대로 발전을 했고, 한방도 한방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조화해서 뭐 협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의료를 진행한다면, 예를 들면 항암 치료하는데 부작용을 한의학적 치료를 이용해서 좀 경감시키고, 또 양약의 항암제의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또 항암 치료하면서 뭐 손발저림 같은 것을 한방으로 좀 치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협업을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율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한방적인 뭐 침이라든지 한약을 이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대사증후 관리할 때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도 한방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체질을 알아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중풍을 보면은 거의 뇌경색이 요즘 많은데, 뇌경색의 초기 치료는 양방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후기 치료로 가면서 어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할 때 한방에 같이 결합한다면 좀 더 만족도가 좋다는 거죠.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 중풍기의 한약제제의 정맥투여. 실제로 이제 뭐 요즘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항혈전제, 뭐 항얼 그 응고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약도 많이 나왔는데, 한약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IV 루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개발하면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의사들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하나의 의사하고 서의, 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좀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허증, 우리가 어떤 염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양방의 항생제라든지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이제 소화기 쪽에 스티렌이라든지 이런 것이 쑥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쑥 재료로 되는데 쑥은 애엽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제 위장 주변에 있는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 어떤 그 위산으로부터 좀 방어하는 효과, 그런 프로텍트하는 효과를 증강하는데 이제 스티렌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약을 이용해서도 이런 허증을 많이 좋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병, 그래서 어떤 어큐트라든지 크로닉이 아닌 아니면 질병이냐 건강이냐 이 중간 상태에서 서브 헬스라고 해가지고 아건강, 불건강 상태를 잘 디텍트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질병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 체질별로 맞춰서 뭔가 좀 더 가이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은 크게 뭐 예를 들면 랩에서 크게 문제가 보이진 않지만 이걸 조금 더 잡아주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거기에 필요한 이런 가이드를 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어쨌든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번의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어떤 조화를 위해서 한의학을 한번 맛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더 한의학에 관련된 책들도 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진료하는 분야에서 필요하면 한방과 양방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